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역사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이럴 때 이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환절기 건강 지키는 근대 요리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0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다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전기차 화재 소식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고는 어제 새벽 3시쯤 일어났습니다. 전북 전주 혁신도시 안에 있는 주상 복합내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건데요.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기아 소형 SUV 차량인 니로였는데요. 소방당국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아파트 직원의 신고를 받고 특수 진압차를 비롯한 장비 34대 그리고 인원만도 84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출동 당시 차량 아래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차량 절반가량은 이미 불에 탄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1시간 만에 불길은 잡혔습니다. 네, 새벽 3시에 지하 주차장에서 또 저렇게 불이 일어났는데 다른 차들의 모습도 보이고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네, 다행히 피해가 크진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 지하 4층에는 무려 450대가 넘는 차량이 주차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아파트의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했습니다. 또 소방대원의 신속한 진화 작업 덕분에 추가 인명피해나 추가 차량의 피해는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차량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화재 차량은 그 전날 오후 6시쯤부터 충전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추가 화재를 우려해서 불에 탄 차량 지상으로 옮겨놨고요. 수조에 담가놓고 지금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저렇게 사고가 나도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으면, 대비가 돼 있으면 아, 저렇게 피해를 막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지상을 분홍빛 물결로 물들이는 핑크뮬리.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보기에는 정말 예쁘지만 생태계 위해종으로 지정돼 있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일부 지자체들이 이 핑크뮬리 식재를 좀 넓히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가을철만 되면 늘 SNS에 핑크뮬리 앞에서 찍은 사진 많이 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핑크뮬리가 위해종이었다? 이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핑크뮬리는 분홍 억새로도 불립니다. 예쁜 모습과는 달리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빠르게 확산하는 특징까지 갖고 있어서 토종식물을 밀어낼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생태계 위해성 2급 식물로 지정이 된 상태인데요.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핑크뮬리 밭을 아예 갈아엎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핑크뮬리를 추가로 심고 있는 겁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 50제곱미터에서 무려 3,810제곱미터로 이 밭이 늘어나게 됐고요. 경기는 기존 125제곱미터에서 3배가 넘는 면적의 핑크뮬리를 추가로 심었습니다. 심지어 전남 같은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 핑크뮬리 밭을 새로 조성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런 지자체들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식재를 강력하게 좀 자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자체들의 핑크뮬리 식재자재 권고 내린 상황이다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핑크뮬리 같이 위해성 2급 식물은 아예 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1급 식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식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좀 대비되는 측면인데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돼야 된다는 목소리 높습니다. 이게 보기엔 예뻐 보이는데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중고거래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또 여기에 수반돼서 사기 범죄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문제가 됐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기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히는 상황이다. 이거 정말 황당한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사람이 30만 원 상당의 런닝화를 사고자 했습니다. 송금하기 직전에 알람이 하나 떴는데요. 사기가 의심되는 의심 계좌라는 알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B 씨에게 그렇다면 운동화에 지금 내 이름을 적어서 그 메모지를 같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물건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판매자는 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진짜 사진이 아니라 사진을 도용해서 만든 합성 사진이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피해를 보게 된 A 씨는 당신 추가 피해자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 그리고 이 계좌, 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적반하장식 보복이 시작된 건데요. 이 B 씨, 그러니까 판매자는 다른 사람들,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당신 연락처를 오히려 내가 유포하겠다라고까지 협박을 했고요. 실제로 뿌리기도 했고 또 중고 사이트에는 무료 허위 나눔의 이 A 씨의 연락처를 기재하기도 했고요. 또 A 씨 집으로 출장 마사지사 아니면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기까지 해서 결국 이 A 씨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야, 이거 진짜 악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A 씨가 당신의 신상을 알리겠다고 할 때 이 계좌랑 전화번호를 알리겠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대포폰, 대포통장을 쓰는 일은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전화 테러, 이렇게 배달 테러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대포폰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덜미가 잡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행각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내지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 건 맞습니다. 아유, 이거는 악질적인데요. 네.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인 거잖아요. 이건 괴롭히는 거죠. 그러네. 네. 예.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반려인구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반려견에 대한 인식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최근에는 개 대변은 배변 봉투를 지참해서 치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소변도 치우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를 가족처럼 키우는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의견 당연히 나뉠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 저는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 외 사람들을 당연히 배려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가 봐요. 네, 대변은 몰라도 소변까지 이렇게 문제 삼는 건 좀 과민한 거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는 건데요. 일단 개의 특성상 소변을 뿌려서 본인의 영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이것을 마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공원 잔디밭에 한 개가 오줌을 싸고 그냥 가는데 견주가 전혀 뒤처리를 하지 않고 가더라. 그 장면을 본 뒤로는 아이들 절대로 공원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럴 땐 뒤처리를 뭐라도 뿌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벤치에 왜 개를 올려두는 거냐 등의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건 너무 과도한 지적이다라는 반려인들의 지금 반박도 있습니다. 마킹이란 건 너무나 당연한 개 습성이라는 반박 내용입니다. 근데 개 소변을 치워야 하는 그 범위가 법으로 명시가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일단 좀 애매하긴 한데요.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최대 과태료 5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럼 말씀 주신 대로 소변은 어떨까요? 소변은 모든 곳에 소변을
치울 필요는 없고요. 공공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등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 그리고 평상과 의자 등 사람이 주로 눕거나 앉는 곳에 오줌을 뿌릴 경우에, 오줌을 쌀 경우에는 이건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를 좀 참조해볼 만한데요. 일본에선 몇 년 전부터 매너워터 캠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너워터 캠페인이란 일단 반려견이 소변을 싸게 되면 그 뒤에 물을 뿌려서 다른 사람들의 불쾌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낭만의 계절 가을입니다. 흔히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재용 아나운서는 가을을 타나요? 어때요? 저도 좀 타는지 요즘에 부쩍 그 가을 분위기의 재즈 음악이 땡기는 오. 변진섭, 이문세 음악 같은 발라드 음악을 자꾸 듣게 되고 뭐 타긴 좀 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잖아요. 또 이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이다 보니. 근데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요, 워낙 그 찰나라서 더 아쉬운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가을을 즐기면 더없이 좋을 꽃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높고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은 낭만의 계절 가을. 여기 가을 감성 제대로 북돋아주는 힐링 스팟이 있습니다. 눈 호강, 귀 호강을 넘어 오감이 만족되는 특별한 가을 맞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지친 일상에 힐링 한 스푼 더해보실래요? 이곳은 서울의 중심 종로에 위치한 한 미술관. 1995년 개관한 이 미술관은 미술 현장 중심의 주제전과 현대 미술 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전, 국제전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 가을엔 독일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인 로즈마리 트로켈의 작품들과 다양한 매체로 사회 문화적 현상을 탐구하고 있는 정소연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미술관에서 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전시 해설이 굉장히 상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 밖에도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산책로와 야외 조각공원이 잘 조성돼 있어 가을 나들이 장소로 더할 나위 없습니다. 도심 속 오아시스라고도 불려지는데요. 특히 이 가을에 단풍을 느끼면서 조각정원을 산책하며 작품도 보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이곳에 가을 감성 충만한 힐링 스팟이 있다? 체육관에서 난데없이 울려 퍼지는 오페라? 자세히 보니 학생들은 아닌 것 같고 게다가 대부분이 외국인? 하나같이 다들 실력들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분들은 도대체 누군가요? Stiamo facendo le prove per la Turandot che andrà in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정체는 바로 오페라 투란도트의 배우들.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는 얼음처럼 차가운 투란도트 공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명작 중의 명작인데요. 드디어 올 가을 아레나 디 베로나의 투란도트가 첫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첫 내한 공연에서는 지휘, 연출, 출연진과 스태프들은 물론 의상까지 오리지널 그대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더 많이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특별한 공연을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버전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자 오페라 연출가인 프랑코 제피렐리가 2010년 연출한 버전을
due significati. 스테파노 트리스피디 예술부 감독이 재연출했다고 하고요. Anni io passo più tempo in arena che a casa mia, quindi davvero. 또 아레나 디 베로나의 최초 한국인 투란도트도 만나볼 수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데뷔를 할 수 있는 것에 정말 영광이고 감회가 새롭고 정말 멋진 공연을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공연을 만들겠습니다. 오래 기다린 한국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이렇듯 연습에 한참이었는데요. 이곳 연습 공간에서는 약 400명의 주조역, 합창단, 무용, 연기자분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늦은 밤까지 열심히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함께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또 이런 귀한 자리에 또 초대되어서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함께 기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한국 공연을 앞둔 배우들의 열정이 대단해 보이는데요. 공연을 앞둔 소감 어떠세요? Allora vi aspetto caloroso ad braccia aperte a venire a vedere lo spettacolo perché sarete. Io vi consiglio mi auguro che possiate venire a vedere questa fantastica opera in un contesto così divertente e simpatico, poiché sicuramente è una cosa che ha portato molta felicità. Anche credo voi che venite vi divertite. 올 가을 멋진 오페라 감상으로 촉촉하게 가을 감성 충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Tutti i coreani che amano l'opera e l'opera italiana, io li invito caldamente a venire.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놓치면 후회하실 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연습 중이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낮과는 또 다른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경복궁 야간 개장입니다. 밤에 만나는 경복궁은 인생샷 스팟으로도 요즘 아주 핫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멋지죠? 이런 조명들이 이런 경복궁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밤에. 한국의 가을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힐링의 계절 가을.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이 가을을 찾으면 더 좋은 곳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세요.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8분을 넘어섰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던 날인지 오늘의 역사 시작하죠.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분홍빛 셔츠의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갑니까? 1960년 10월 12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60년 10월 12일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규격 축구 경기장 효창운동장이 개장한 날입니다. 효창운동장. 네, 아시안컵, 월드컵 예선, 올림픽 예선 등 수많은 굵직한 경기를 치른 효창운동장은 20세기 한국 축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요. 서울 시민들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의 미래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효창운동장을 제가 기억하는 건 네. 어린이날 거기서 기념 행사가 그렇게 열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갔던 기억이 나고 효창운동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까 아시안컵 말씀하셨는데 아시안컵 개최하고
우승했던 곳으로 저희 위에 선배 형님들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효창 운동장의 효창, 이 효창은 어떤 뜻이에요? 네, 1960년에 개장됐으니까 꽤 오래됐는데요. 효창이라는 이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무려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첫째 아들 문효세자의 묘인 효창원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하는데요. 이 5살 때 죽은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 능이 효창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순환을 겪게 되어 여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골프장이 들어섰다가 공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효창원에 있던 묘는 1944년에 고양시에 있는 서삼릉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 백범 김구 선생이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가 묘역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1946년에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세 분 의사의 유해를 이 공원으로 이장해서 324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324묘에 가보면 유골이 없는 가묘가 하나 있는데요. 셋 중에 하나가 가묘인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유골을 앞으로 안장할 그 예정된 묘소로 남겨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골은 아직도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죠. 찾아야 되는데. 네, 324묘 건너편 언덕에 위치한 임정 요인 묘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이동영, 조성환, 차이석 세 분의 유해가 안장돼 있고요. 1949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되면서 국민장을 통해 유해가 이곳에 안장이 됐습니다. 백범 묘소 앞에는 백범 김구 기념관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곳에 이 운동장이 생기게 된 겁니까? 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국제 규격에 맞는 체육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국제대회 유치가 불가능했습니다. 1956년에 이승만 정부가 순국 선현들의 묘역을 이장하고 운동장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이 위치다 보니까 반대가 많았어요. 국회에서 공사 중지 건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59년 6월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가 확정됐고 그래서 애국선열의 묘역은 남겨둔 채 그 옆에 운동장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공원 내 7,822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축구장 건설에 들어갔고요. 1960년 10월 12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규격 축구경기장 효창운동장이 개장된 겁니다. 효창운동장이 개장되자마자 국제경기 아시안컵이 열렸고 이때 우리나라 활약이 대단했다면서요. 네, 개장되고 불과 이틀 뒤에요. 1960년 10월 14일 2회 아시안컵이 시작됐는데요.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2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에 모인 관중이 무려 10만 명이었고 미처 경기장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기장 주변 언덕에 올라가서 경기를 관람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 당시 한국이 월남을 5대1로 이스라엘을 3대0으로 대만을 1대0으로 물리치고 우승컵을 거머쥐면서 1회 대회에 이어서 아시안컵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60년 2회 대회 우승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63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만 4번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후로도 뭐 월드컵 예선, 올림픽 예선 같이 이런 굵직한 경기들을 치렀잖아요. 특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일전, 신경전이 또 대단했었다면서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축구 한일전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전쟁 같은 경기죠. 1960년 11월 6일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칠레 월드컵 예선전의 한일전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당시 국민정서상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용납되기가 힘들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일본 국가연주와 국기개양이었습니다. 이때가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난 지 15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걸 허용할지를 놓고 국무회의까지 열렸고 결국 국제대회 규정을 존중해서 승인하기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 덕분에 개회식과 경기가 지장 없이 치러졌는데 뜨거운 열기 속에 입장권은 당연히 매진됐고 한국 선수들은 불굴의 투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 당시 한일전은 정말 열기가 더 대단했을 것 같은 게 우리를 식민 통치했던 그 일본은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열기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효창운동장에. 근데 또 신기한 게 효창운동장이 겨울에는 또 스케이트장으로 썼다면서요. 지금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요. 그 당시 놀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1960년대 겨울철엔 스케이트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평평하고 넓은 효창운동장에 물을 채우고 얼려서 거대한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변신을 시킵니다. 이곳에서 어린이, 학생, 중년들까지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전부 모여 겨울 운동을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효창운동장이 활용이 됐는데 우리들은 좋지만
잔디는 죽을 맛이었다고요. 그래서 잔디가 몇 년 후에 그냥 다 없어져 버렸다면서요. 네, 개장하고 불과 몇 년 뒤에 효창운동장은 흙먼지가 날리는 맨땅구장이 됩니다. 축구 경기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 대회를 진행했고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까지 활용하다 보니까 이 잔디가 관리부실로 운동장 표면이 흙바닥이 되고 비가 오면 논바닥 같은 구장에서 수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그때 마침 동대문 운동장이 국제 규격에 맞춰서 보수 공사를 마치게 돼요. 그래서 대표팀 경기 등 빅매치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하게 되고 그 밖에 국내 대회를 대부분 효창 운동장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이후 효창 운동장은 그 한국 축구의 역사는 그대로 간직하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가 싹 트는 곳으로 또 많이 활용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리그를 포함해서 초등, 중등 축구리그 개최지로 쓰였고 그래서 효창을 밟아보지 않았으면 축구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수많은 국가대표와 스타 플레이어들이 효창 운동장을 거쳐갔습니다. 가끔 아마추어 경기가 이루어지는 만큼 현재는 아주 질 좋은 품질 좋은 인조 잔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발전의 산 증인이죠. 효창 운동장 도심의 체육시설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5년 10월 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5년 10월 8일은 연쇄 살인범 김대두가 검거된 날입니다. 김대두는 전국을 돌며 단 55일 동안 17명을 살해하면서 2003년 유영철 사건 발생 전까지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은 살인범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말 최악의 살인마 김대두. 김대두는 어떻게 범죄 길로 빠져든 겁니까? 김대두는 1949년에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그를 도시로 진학시키려고 할 만큼 교육열이 높았다고 해요. 하지만 김대두는 공부에 전혀 뜻이 없었는데요. 큰 돈을 벌고 싶다며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생업에 뛰어들었고 가구점, 양복점 직원 등 다양한 일을 전전합니다. 160cm의 왜소한 체격에 학력도 기술도 없었던 김대두는 결국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폭력 사건에 휘말려 전과 2범의 범죄자가 됐고 출소 이후 공장을 전전했지만 전과자로 낙인 찍히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증오와 불안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네, 가난했지만 부모는 공부를 좀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걸 좀 거부하고 계속해서 방황을 했던 거네요. 그러면 처음 이 살인 범죄 언제 저지르게 됐을까요? 김대두의 살인 행각은 1975년 8월 10일 새벽 전남 광산군의 한 외딴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작정 안방으로 들어간 그는 잠에서 깬 남자가 도망하려 하자 붙잡아 살해했고요. 부인에게도 중상을 입혔어요. 살인의 이유는 그저 용돈벌이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후로 계속 지금 살인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첫 범행 뒤 목포로 간 김대두는 순천행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서 우연히 교도소 동기를 만나요. 두 사람은 전남 무안군의 한 구멍가게에서 노부부와 7살 손자를 무참히 살해했고 이후 55일간 혼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포함한 17명을 살해합니다. 그의 살인 행각은 거의 짐승과 같았어요. 낳은 지 3개월 된 아기부터 칠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살해했고 살인 전에 어린이와 여성을 강간하기도 했습니다. 낫과 망치 등을 사용하는 등 수법도 끔찍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아니군요. 애를 왜 죽여 애기를.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 행각을 펼쳤던 김대두 어떻게 꼬리를 밟히게 됐습니까? 범행의 꼬리가 잡힌 것은 한 세탁소 주인의 신고 때문이었는데요. 피 묻은 청바지를 세탁소에 맡기자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자 김대두는 친구랑 싸우다가 코피가 묻었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결국 세탁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처음에 부인하던 김대두는 결국 범인을 털어놨는데요. 교도소에 있다 사회에 나오니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다. 남들보다 끝발나게 살고 싶었는데 이것이 그가 남긴 범행 동기였습니다. 또 젖먹이에 우는 소리가 귀찮아서 죽였다. 이 말엔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남산우에서 내려다보면 불빛이 많은데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 첫 살인을 하고 나니 그 후로 사람 죽이는 일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간에게 포기를 하면서 살인을 애기까지 죽여가면서 도대체 빼앗은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김대두가 강도 살인 행각을 저지르면서 빼앗은 돈은 고작 26,800원이었고 그 밖에 고추 30근, 쌀 한 말, 청바지 한 개, 시계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어서 얻은 게 없거나 손전등 한 개를 들고 나온 적도 있고요. 단돈 250원을 훔쳐간 적도 있는데요. 가난한 집안, 사회적 냉대를 핑계로 댔지만 외딴 집에 사는 가난한 이웃,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만을 노린 모습이었습니다. 네, 빼앗을 것도 없는 가난한 약자들, 심지어 젖먹이 아이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화가 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김대두는 사형 선고를 받고 1976년 12월 28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유언은 전과자에게 갱생의 길을 달라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인면수심의 연쇄살인마 김대두는 가진 게 없고 소외당했다는 변명을 했지만 결국 사회적 약자만을 노렸던 비겁한 범죄자였습니다. 끔찍한 살인마군요. 예.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5년 10월 1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네, 1985년 10월 12일은 우리나라에서 첫 시험관 아기가 태어난 날입니다. 시험관 아기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현대의학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날 우리나라 최초로 시험관 아기 시술로 임신에 성공한 지 8달 만에 쌍둥이 남매가 탄생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시험관 아기 출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세계 최초로 어떻게 이 시험관 아이가 탄생하게 됩니까? 네, 1970년대 영국에 결혼 후 9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부부가 있었어요. 뒤늦게 부인의 나팔관이 막혀서 수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는 생리학자 로버트 에드워즈 박사를 찾아가는데요. 에드워즈 박사와 산부인과 의사 스텝토 박사가 여성의 난소에서 꺼낸 성숙한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작은 실험용 접시에서 인공 수정시켰고요. 1978년 7월 25일 세계 최초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이 탄생합니다. 예정일보다 20여일 일찍 제왕절개로 태어난 체중 2.6kg의 여자아이였고요. 이 루이스의 탄생 장면은 유럽에 생중계됐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그 아기의 탄생은 그간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과학의 영역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건데요. 첫 시험관 아기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시험관 아기의 탄생은 인간이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만 태어날 수 있다는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고 그만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에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한편에선 세계 불임 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준 인류의 진보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첫 시험관 아기인 루이스는 자라면서 여러 언론의 관심을 받았지만 평범하게 잘 살았고 지난 2004년 결혼해서 자연 임신으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드워즈 박사는 불임 치료의 길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시험관 아기가 지금 보편화됐지만 그때는 전 세계를 발칵 놀라게 한 대사건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1985년 우리나라에서도 첫 시험관 아이가 탄생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첫 시험관 아이가 태어난 건 최초 시험관 아기 루이스가 태어난 지 7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결혼 후 4년간 아기를 갖지 못했던 불임 부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로 쌍둥이 남매를 출산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5분 간격으로 태어났는데요. 첫째 여아는 2.63kg, 둘째 남아는 2.56kg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거둔 쾌거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당시 난임 부부들한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계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시험관 아기 시술이 성공을 하게 된 겁니까? 국내 최초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사람은 서울대 의대의 장윤석 교수였는데요. 세계 최초 시험관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우리도 불임 부부를 위해 하루빨리 시험관 아기를 성공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가 않았어요. 기술, 장비, 인력까지 모든 게 부족했는데요. 장윤석 교수는 영국과 미국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에 필요한 선진 기술을 배웠고요. 한국에 돌아온 후 현미경과 수정란 배양에 필요한 장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1984년 말부터
불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작을 했는데 43번의 시도 끝에 이날 쌍둥이 남매를 탄생시킨 겁니다. 불임 시술 불모지에서 결국 아기 탄생을 시켰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노력 끝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면서요. 네, 우리나라의 시험관 아기는 세계에서 18번째 후발주자였고 초기엔 성공률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3개 이상의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해서 5쌍둥이가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체외 수정이 기형아가 발생할 위험이 큰 무모한 시도라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인 쌍둥이 남매가 별탈 없이 자라면서 이 오해는 누그러졌고 시술이 보편화된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현재 시험관 아기 성공률은 평균 35%에 달할 정도로 기술이 크게 발전했고요. 수많은 난임 부부에게 아이를 갖는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3년 10월 10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3년 10월 10일은 대한민국 최악의 해양 참사 중 하나 서해페리오 침몰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362명을 태운 여객선 서해페리오가 침몰했고요. 무려 292명이 사망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해양 사고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이 사고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고 네. 인명 피해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서해페리오가 출발했던 부안군 위도. 당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다면서요. 1993년 당시에 부안군 위도는 낚시 명소로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서 낚시꾼들이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배는 하루에 한 번 운항했고 이에 정원을 초과해서 운항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요. 위도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관계부서를 찾아 탄원을 냈고 배 운행 횟수를 늘려달라고 했지만 해운항만청을 비롯한 관계부서들은 이걸 무시했습니다. 특히 해운항만청은 44만 8천 원의 추가 비용 때문에 증선이 불가하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설마 사고 나겠어? 뭐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고가 일어난 그날은 어땠습니까? 네, 사고가 있었던 그날도 서해페리오는 그 전날, 그 전전날과 똑같이 운항을 해요. 정원을 초과해서 운항을 한 거죠. 밤 낚시를 위해 위도에 왔던 낚시꾼들을 비롯해서 무태서 일해야 하는 섬사람 등이 승선했는데요. 정원 221명보다 무려 141명을 더 태웠습니다. 거기다 배 앞부분에 낚시꾼들의 낚시 가방, 아이스박스 그리고 주민들이 내다 팔기 위해서 가져온 젓갈, 9톤 이런 짐이 가득 실려 있었고요. 또 서해페리오엔 승선원이 12명이 승선을 했어야 하는데 사고 당일엔 7명만 탑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안전요원은 2명에 불과했고 마침 항해사가 휴가 중이어서 갑판장이 항해사 업무를 대신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배가 출항하려면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당시에 날씨는 어땠습니까? 출항 당시 기상특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여객선이 출발하기엔 악천후였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을 고려하면 출항해서는 안 됐지만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었고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복 1회 운항인 탓에 출발 예정 시간을 지난 오전 9시 40분에 무리하게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원보다도 101명을 더 태웠고 거기다 기상까지 안 좋았다고 하니까 애초에 출발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서해페리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출항 후에 파도가 갈수록 높아졌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기우뚱대면서 승객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현상이 되풀이가 됐는데요.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선장이 회항하려고 선수를 돌리는 순간 선체가 심한 파도 너울에 기우뚱거렸고요. 승객과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오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배가 후미부터 순식간에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했고 갑판에 나와 있던 승객들은 바닷물로 떨어졌지만 선실에 들어가 있던 승객들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서로 밀치는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배는 차오르는 바닷물 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낚시꾼들이 가져온 그 아이스 박스가 또 한몫을 했다면서요. 네, 선박이 침몰하기까지 시간이 순식간이라서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입을 시간조차 없었는데요.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리는 가운데 누군가가 아이스박스를 잡아요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승객 대부분이 낚시꾼이었기 때문에 당시 배 수십 개의 낚시용 아이스박스가 있었던 건데요. 이 아이스박스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한 개에 5명, 6명이 달라붙어서 구조를 기다리게 됐고요. 또 낚시꾼들이 자주 입는 파카 점퍼도 체온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잡고 필사적으로 버텼는데 구조는 그렇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군과 경찰이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강풍과 높은 파도로 구조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구조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근처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이었습니다. 위도 앞바다에서 10톤급 낚싯배 종국호가 12명을 태우고 낚시를 하고 있다가 선장 이종훈 씨가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구조하러 온 겁니다. 종국호가 구조한 사람만 총 44명. 네. 더 이상 사람을 태울 수 없었던 그때 여기저기서 어선들이 줄지어 나타났고 무려 46척의 어선이 목숨을 걸고 총 70명을 구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들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구조에 힘썼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승선 인원 362명 중 생존자는 70명, 사망자는 292명이었습니다. 숨진 승객 대부분이 객실 창문이나 통로 근처에서 발견이 됐어요. 배가 물속으로 잠기자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다 숨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서해 페리오 선장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하려 했다, 이런 의심도 샀죠? 네, 선장 백운두 씨는 홀로 탈출해서 인근 섬이나 육지로 도주했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결국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고 선장 가족들에게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연락 온 적도 없다라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5일째 조타실에서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바로 선장과 기관장, 갑판장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려다 물살에 출입문이 막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최악의 사건을 겪은 뒤에도 안전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대형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신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 저녁으로 어쩜 이렇게 추워졌죠? 그래 말이에요. 추워요. 아침 나오는데 굉장히 서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추울 때는요, 따끈따끈한 국물 요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바로 환절기 건강 지키는 근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근대가요, 우리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향토 요리에 자주 쓰였던 식재료인데요. 이 근대는 비타민도 굉장히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렇게 환절기 때는 감기 환자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는 따끈따끈 국물이 아주 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근대 요리는요, 바로 근대를 넣은 호박 토장국입니다. 근대가 굉장히 보들보들한 채소잖아요. 거기에다가 달달한 호박을 넣으니까 굉장히 환상적인 따끈한 국물이 만들어졌거든요. 요거 잡수시면
좀 쓸쓸할 때 감기도 뚝 떨어지고 아주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바로 근대 밥새우 볶음인데요. 보통 근대 그러면 나물로 무치거나 요거 나물 볶음을 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볶음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밥새우가요 굉장히 근대를 더 향긋하게 만들어주고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밥새우 볶음을 가지고 밥 비벼 드셔도 좋고 그냥 밥 반찬으로 드셔도 아주 좋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는 환절기 건강을 위해서 꼭 배워 두셔야 되는 메뉴입니다. 네, 뭐 한절기 때 사실 음식으로 건강을 잘 챙겨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하신 근대 호박 토장국하고 근대 밥새우 볶음 요 한 상이면은 뭐 한절기 건강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일단 근대를 준비했는데요. 근대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약간 붉은빛 도는 거는 적근대라 그래서 우리가 쌈밥집에 가면 많이 나오죠. 네. 요거는 일반적인 근대입니다. 이 근대에는요, 이렇게 줄기에 보면 껍질끈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벗겨주시는 게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잘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근대 토장국은 뭐니 해도 그냥 손으로 뚝뚝 잘라서 이렇게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껍질끈 다 벗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손으로 뚝뚝 잘라주세요. 이렇게 뚝뚝 잘라주시면 근대가요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 끓였을 때 우리 왜 아욱국은 끓이고 나면은 약간 이렇게 풀풀 이렇게 뭐 퍼진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요거는 근대 잎이랑 요 보드라운 요 줄기가 굉장히 입안에서 짱짱하게 느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드실 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따끈한 근대 요리. 오늘 같은 날 아주 딱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에 요즘에 새벽에 뜨거운 나오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욱은 푸른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라 그러는데 근대는 그럼 어떻게 씻을까요? 요거는 그냥 예, 한 2번 정도만 깨끗한 물에 헹궈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근대하고 같이 들어가기 가장 좋은 채소가 바로 달달한 채소인 이 애호박입니다. 애호박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던 맛호박 준비하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호박 그냥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요새 채소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호박도 저는 요거 하나 같은 경우에는 다 두드려 이렇게 패서 뚝뚝 잘라가지고 넣으면 좋은데 요새 그렇게 하면 어머님들이 하나 가지고 2가지 반찬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요거 딱 2분의 1개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또 한 번. 네. 뭐 요거는 예인 씨 같은 경우 반달 모양이 좋으면 반달 모양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딱 근대랑 먹기에는 이렇게 4분의 1개 하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다 이제 두부를 넣을 건데 두부 뭐 골고루 다 넣으셔도 돼요. 만약에 우리 집에 약간 구워 먹었던 두부가 조금 남았다 그러면 그 두부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부를 굉장히 많이 사놔서 냉동실에 좀 넣어놨다 하시면 그 두부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순두부를 준비했어요. 이 순두부도 그냥 뚝뚝 이렇게 잘라서 준비하세요. 네.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국에 순두부 들어가 있으면 부드럽고 아주 맛있죠. 네. 오늘은 부드러운 것 총 집합이에요. 자, 이렇게 됐으면 또 채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대파도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요 바지락이에요. 요 바지락은 냉동 준비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생물 준비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일부러 냉동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거에다가 이제 밑간을 해서 볶게 되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밑간을 해서 제가 한번 볶아 볼 건데 밑간을 할 때는 요거 다진 마늘 먼저 넣고요. 네. 그다음에 맛술도 좀 넣고요. 그다음에 이 바지락 살에서 나오는 단맛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러려면 국간장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네. 바지락살에 밑간하시는구나. 맞아요. 네. 자, 그랬으면 오늘 준비된 게 재료가 다 여기 다 있어요. 네. 굉장히 맛있게 준비가 됐죠. 이제 네.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엄청 쉬워요. 자, 근데 끓일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요거를 준비합니다. 요게 지금 고추기름이에요. 고추기름을 넣고 바지락을 한번 볶아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바지락이 맛있어지고요. 근데의 맛에 약간 칼칼한 맛이 배기 때문에 훨씬 더 아침 속풀이에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하시고 아까 근데 우리가 밑간 했잖아요. 밑간을 넣고 고추기름에 저렇게 미리 볶아서 쓰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대부분 고추기름은 안 쓰고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넣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워낙 근대가 보들보들한 식감이기 때문에 고춧가루보다는 고추기름을 넣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부드러움을 안 없애려면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또 통통하게 살이 오르도록 준비를 하세요. 지금쯤 요 바지락살이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근대 호박 토작국 자체가 굉장히 감칠맛이 있어요. 아마 잡숴보시면 요거 밥 없이도 그냥 순두부 듬뿍 넣고 그냥 먹어도 괜찮겠다 하실 거예요. 자, 지금 끓고 있죠? 네.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우리가 뭘 넣냐면 국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주세요. 와, 다시마 감칠맛이 우린물을? 폭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마 우린물을 딱 10컵 정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딱 맞아요. 이렇게 10컵. 네, 10컵 넣어주세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10컵 넣어주세요. 볶는 거는 방금 정도만 살짝 볶아내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한 2, 3분만 볶아서 통통하게 지금 고추기름이 많이 안 떠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이 바지락살에 딱 스며들어서 그렇거든요. 딱 요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늘 이렇게 채를 하나 준비해요. 제가 뭔지 이제 알 뭐 것 하려고 같아요. 그러는지 아시죠? 네. 된장하고. 네, 된장하고 고추장 풀으려고 그래요. 그죠. 된장하고 고추장도 들어가는군요. 네, 고추장도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야 국물이 깔끔해서 깔끔하고, 먹기도 더 좋고. 맞아요. 아주 맛있죠. 그리고 잘 풀려요. 네. 요거 이렇게 많은 국물에 된장하고 고추장 풀으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잖아요. 네. 채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아주 금방이거든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국물 색 싹 올라오니까 더 맛있어 아주 보여요. 이뻐 보이죠? 네. 다른 거 아직 뭐 들어간 것도 없는데 네, 국물 맞아요. 자체만으로도 맛있어 보여요. 자, 이렇게 지금 다 돼서 이제 끓어오르잖아요. 끓어올랐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우리가 근대보다는 애호박이 훨씬 더 오래 익혀야 돼요. 오래 끓여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넣으세요. 애호박 먼저 넣고. 네. 저는 이렇게 국 먹을 때 애호박에서 나는 그 자연스러운 단맛. 단맛이 너무 좋죠.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네. 그거는 설탕에 비할 게 아니에요. 맞아요.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요. 자, 그랬으면 요게 이제 팔팔팔 끓으면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방송이니까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요거 먼저 좀 집어넣을게요. 네. 이렇게 근대 넣어주세요. 가볍게 세척해서 손으로 뚝뚝 그렇죠. 잘라서 잘라서. 넣는. 네, 근데 이 손으로 뚝뚝 하는 거 예인 씨 떼주고. 잘하잖아요. 제가 칼 안 쓰면 다 잘라요. 그렇죠. 맞아요. 자, 지금 제가 요게 좀 많은 것 같잖아요. 많지 않아요. 요게 끓다 보면 숨이 딱 죽어갖고 탁 까부러지거든요. 많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이제 넣어주세요. 진짜 보면서 좀 많은가 했는데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팔팔팔 끓여줄 거예요. 자, 끓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이제부터 순두부하고 대파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직 숨이 안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끓여놨어요. 보세요. 야, 숨 죽으니까 진짜 입이 많이 없어진다. 숨이 근데가. 엄청 죽었죠. 네. 자, 이렇게 끓여놨어요. 굉장히 부들부들하죠? 이 안에 있는 호박도 단맛이 아주 많이 나도록 이렇게 끓여놨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요. 순두부, 그렇죠? 네. 순두부 넣어주세요. 순두부가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을 되도록 없게끔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까 밑간한 조갯살은 그냥 그 국물까지 다 한 번에 넣으셨는데.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너무 이 계절에 그리고- 최고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대파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향긋한 대파 향도 싹 올라올 것 그랬으면 제가 아까 된장과 고추장을 넣긴 했고 고추기름으로 아까 볶기도 했고 그다음에 바지락은 국간장을 한 밑간했죠. 1큰술 정도 넣었잖아요. 그럼 이제 간을 맞춰야 되는데 얼마나 간을 맞추냐 하면 제가 요거를 해보고 나왔겠죠. 그렇죠? 네. 딱 3분의 1 작은 술만 넣으면 간이 딱 맞아요. 소금을? 네, 소금을. 그래서 3분의 1 작은 술만 이렇게 넣을 거예요. 왠지 새우젓 쓰실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소금을 넣으시네요. 요거는 된장고추장을 넣기 때문에 새우젓보다는 소금 넣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으면 완성입니다. 맛있겠다. 근데 요거 끓일 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10분 정도는 888 센 불에서 끓여주시고요. 10분이 지나면 뚜껑을 덮고 약한 불로. 약한 불에서 30분을 끓여주시면 꽤 딱 끓이네요. 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꽤 왜냐하면 끓이네요. 우리가 토장국은요 우르르 끓여서 바로 먹는 것보다는 달큰하게 오래 끓여서 먹는 게 요 채소와 이 안에 있는 채수가 다 스며들어서 훨씬 더 감칠맛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떠드려 볼게요.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이 계절에 딱이고요. 오늘 아침에 좀 선선한 기운이 있었는데 저거 한 그릇이면 감기까지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두부랑 해서 듬뿍 잡수시면 좋은데 이런 국 드실 때는요 밥을 탁 말아서 잡수셔야 돼요. 두부는 이게 지금 숟가락을 한번 탁 돌려서 이렇게 펀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그리고 저 안에 이제 그 바지락살, 조갯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요거 다음 요리도 있죠? 네, 다음 그렇죠. 요리 있죠. 그럼 밥을 반만 말으려고. 제가 알기로는 밥이 리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다음 요리도 그 밥새우 볶음도 밥에 이렇게 좀 비벼서 그거죠? 먹어야 돼서 그러니까 밥을 반만. 저도 밥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좋다. 와, 향부터. 좋네요. 아이고 국물 좋아요. 야, 날씨하고 딱 맞는. 참 요 계절에는 이런 음식이 정말 땡깁니다. 이거 원래 들고 마셔야 되는데. 근데 향도 싹 올라오니 네. 좋네요. 따끈해가지고. 저도 밥을 한번 말아서 간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쵸? 엄청 자극적이거나 그러니까요, 막 이거는 강하지 딱 않고 맞죠? 네. 뭔가 아침에 은근하면서 선선할 때 자극적이지 않게 먹으면 딱 좋을 근데 것 같아요. 근대가 참 연하네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연해요. 네. 지금이 딱 근대를 먹을 철이에요. 30분 동안 또 이렇게 달큰하게 끓여놓으니까 더 네. 연한 것 같아요. 식감이 딱 좋은데. 감칠맛이 뭐 너무 좋아서 이건 또 찬밥에다가 따니까 더 좋네. 그리고 이게 조개 씹히는 맛도 쫄깃쫄깃하고 네. 잘 어울려요. 굉장히 조개가 쫄깃쫄깃하죠. 그 바지락이요. 제가 한번 밑간을 했기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더 많이 올라와요. 선생님 네. 설탕 넣으신 거 아니죠? 저 오늘 설탕 넣었을까요? 설탕 안 넣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렇죠. 아주 달달하죠. 지금 딱 드시면 이 달달한 이 맛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환절기에는 꼭 근대 토장국 정도는 한번 드셔봐야 되겠다 하실 거예요. 진짜 좋네. 네. 자, 그럼 그거 잡수실 동안에 저는 근대 밥새우 볶음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밥새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 이제 완료기 지나서 아이들한테 밥 줄 때 아주 진밥에다가 요거 살짝 빻아가지고 묻혀서 주는 걸로도 많이 먹고요. 네. 요거는 요새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마늘종에 밥새우 볶아서 잡수시는 너무 것도 굉장히 맛있죠.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부 부침 할 때도 요 밥새우 조금 뿌려서 부쳐요. 그러면 소금 간 안 하고 요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데 요 밥새우는요. 이렇게 후라이팬에 세게 해서 한번 볶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 밥새우가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 네.
밥새우도 보관은 냉동실에 네, 하나요? 대부분 냉동실에 보관을 하죠. 그러면 냉동실에서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서도 또 냉동실에 있는 잡내를 다 먹기 때문에 네. 이렇게 꼭 한번 볶아 주셔야 향이 굉장히 고소하게 나면서 맞아요. 맛있는 향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볶음을 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볶아졌으면 요거는 바로 이렇게 그냥 두시지 마시고 계속 뜨거운 온도에다 두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식혀주세요. 네. 바로 식혀주셔야지 밥새우가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우리는 뭘 하냐 하면 바로 요걸 하셔야 돼요. 근대를 아까 제가 다 껍질을 다 벗겨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요번에는 썰어요. 네, 썰어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래야 밥 먹기가 좋거든요. 딱딱. 젓가락으로 집기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세요. 자, 그랬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볶음을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볶을 거예요. 자, 볶을 때는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근대 밥새우 볶음에는 기름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담백하겠죠. 네. 고소한 맛은 그럼 뭘로 내느냐? 바로 밥새우로 냅니다. 그래서 기름이 따로 안 들어가요. 자, 그랬으면 불을 깨끗한 깊이가 있는 프라이팬에다가 불을 세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뭘 넣냐면요. 바로 물을 넣어요. 물 한 컵. 물 한 컵을 넣어요. 근데 물 한 컵을 넣으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다시마를 두 쪽을 넣어요. 그러면 다시마 우린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네. 다시마 국물이 끓여지는 거예요. 자, 다시마 국물이 끓여질 때 우리가 뭘 하느냐? 이 상태에서 근대를 넣고 볶으세요. 그러니까 삶아지는 거죠. 아, 다시마 위에다 같이. 그쵸. 이 물에다가 삶아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아, 일단 어쨌든 한번 숨은 죽여야 되니까 그쵸.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예전에 어머님들 나물 볶을 때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많이 볶아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해야 이게 요거요? 요리하기... 요거 한 2, 3분 정도 볶으면 네. 숨이 딱 죽을 거예요. 근데 밥새우랑 또 한 번 볶잖아요, 선생님. 네, 그쵸. 근데 너무 많이 해놓으면 약간 뭐 물러지거나 그렇진 않나요? 아, 요거는 네. 우리가 일부러 살짝 무른 상태에서 먹어요. 무른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 볶으셔도 괜찮아요. 네. 자, 다른 채소처럼 이렇게 계속 손 대면 약간 풋풋한 풋내 난다. 이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볶으세요. 자, 그랬으면 다시마를 건질 때가 되잖아요. 다시마가 요 끓는 물에서 끓여주면서 감칠맛이 났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랬으면 다시마는 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다시마는 건져서 우리 뭐 할까요? 왠지 이렇게 채 써셔서 같이 볶음에 넣으시려나? 아, 이제 예인 씨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아, 진짜 그래요? 자, 안 버리실 이렇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건져요. 아, 다시마를. 그러구나. 네. 그럼 다시마가 굉장히 통통해졌죠. 네. 자, 하나가 더 어딨나 찾아볼게요. 볶으면서. 아, 여기 있네요. 자, 통통해졌어요, 다시마가.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살짝 식혔다가 곱게 채 썰어 주세요. 오. 곱게. 네. 자, 채 썰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채 썰어 줬으면 요 상태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가진 양념을 해야 돼요. 가진 양념을 좀 할게요. 네. 자, 양쪽으로 막 불이 끓어서 바쁩니다. 자, 양념을 할 건데 그 양념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장. 진간장이죠? 네. 그다음에 맛술을 넣어요. 맛술 넣고 난 다음에 뭘 넣느냐? 밥새우 넣으세요. 그래야 비린내가 안 나겠죠. 네. 그렇죠? 아까 제가 한번 볶아는 놨지만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다진 파 넣어요. 그리고 약간의 물엿도 넣어주세요. 코가 뻥 뚫렸어.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종훈 아나운서는
목요일 아침이 굉장히 너무 좋아요, 저. 나 수요일부터 설레. 가끔 보면 혼자 약간 그 먹방 너튜브 찍는 거. 네. 1인 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러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주세요. 이제 바짝 졸여야 돼요. 자, 졸였어요. 자, 색깔이 점점점 이 푸른색이 네, 맞아요. 짙어지거든요. 짙어져요. 자, 그랬으면 어떻게 짙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짙어져요. 이렇게 볶아져요. 이렇게. 자, 그랬으면 이렇게 볶아졌으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넣냐면 아까 요거 있었잖아요. 다시마 채 썬 거. 다시마 채 썬 거를 같이 넣고 볶으세요. 그래야 다시마 씹히는 맛이 좀 있잖아요. 다시마 채 썬 거를 이렇게 볶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깨가루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완성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맛있겠다. 요거 잡숴 보시면 와, 근대를 이렇게 볶았더니 이런 맛이 나는구나 하실 거예요. 요거 한번 잡숴 보세요. 네. 제가 떠드릴게요. 군대국 진짜 딱이에요. 네. 너무 맛있죠. 근데 철규 씨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네. 신기한 게 질기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워서. 어쩜 이렇게 연하고. 그렇죠. 연하고 부드럽죠. 식감 너무 좋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순두부며 조개며. 조개가 너무 맛있어요. 한 번씩 딱 부드럽다가 씹히는 조개살이 합이 딱 맞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와, 맛있네요. 자, 두 번째 먹방 준비되어 자, 두 번째는 근대 밥새우 볶음이에요. 네. 요거 밥 위에다가 딱 올려서 비벼서 한번 잡숴보세요. 비벼야 된다. 요거는 또 내가. 이것도 별밀대. 보자. 굉장히 고소하죠? 눈이 커지는 맛이에요. 제가 여기에다가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냥 밥새우와 다시마 국물로 만든 근대 볶음인 거. 아니 근데 다시마 식감하고 다시마 향도 많은데 되게. 아니 이거 그 멸치볶음하고는 또 다른 또 다른 맛이죠. 매력인데. 네. 야, 이거 밥도둑이다. 감칠맛이 정말 한번 싹 나면서 너무 맛있는데요? 와. 그래서 우리가 왜 나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맨날 된장 무침, 고추장 무침만 드셨잖아요. 그렇게 잡수시지 마시고 요렇게 밥새우 넣고 볶아 잡수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와, 근데 정말 부드럽고 밥새우도 식감이 좀 있어서 어우러짐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다시마 향까지 느끼니까. 그렇죠. 다시마 향이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다시마 버리지 말고 꼭 채 썰어서 같이 넣으셔야 아주 맛있는 근데 밥새우 볶음을 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 아주 매력 있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요거요, 그냥 김밥 싸가지고 김밥 쌀 때 그 안에다가 이렇게 쪼르르 넣고 돌돌돌 말아서 한입 김밥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네. 이게 밥새우가 어쨌든 그 다시마 우린 물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맛있죠. 약간 비린 향이 있을 수 있겠다. 새우 특유의 이런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게 볶으면서 다 그 향은 비린 향은 날아가 버리고. 이거 아이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기 행복한 아침에서 알려드린 조리법대로 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야, 요거는 집에서 꼭 한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네, 다음 요리는요, 선생님? 다음 주에는요, 무가 이제 제법 싸졌어요. 그리고 맛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 가지고 아주 맛있는 김치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네, 다음 주 맛있는 김치! 무로 만든 김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뜨끈한 근대국이 잘 어울릴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서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데요. 또 금방 추워지기 전에 찰나의 계절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영남은 가시거리 200m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요. 강이나 호수 주변에서는 시야가 더 답답하겠습니다. 반면 서해상에는 기압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서해안과 제주에 비가 조금 올 텐데요. 양은 제주에 최대 30mm, 그 밖은 5mm로 적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현재 서울은 15.9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22도가 예상되고요. 부산은 26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서 보온 잘 해주시고요. 또 아침 저녁에는 모자를 써서 체온 잃지 않도록 머리를 감싸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늘도 더워요 뭐 이런 얘기 계속했는데 요즘에는 매일같이 오늘도 쌀쌀해요.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제법 서늘한데요. 그래도 낮 동안에는 와 이게 정말 가을이지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이 지나가는 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